캐나다에서 와가지고 이거는 재활용품이다라고 해서 왔는데 보니까 쓰레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항만에 그냥 있는 거예요. 컨테이너 방치되어 있는 거예요. 네. 열면 다 쓰레기. 그래가지고 이제 두테르테 대통령이 그 당시에 두테르테 대통령 시절이거든요. 굉장히 무서운 분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거 가져가라. 그랬더니 캐나다에서는 우리는 정당한 비용을 지불하고 수출을 한 거다. 니네 국민들이 수입해가지고 처리를 안 한 거니까 정상적인 통관을 한 거다라고 캐나다에서 주장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두테르테 대통령은 캐나다에다 얘기를 했습니다. 굳이 안 찾아가시면은 저희가 배송을 해드릴게요. 캐나다로요? 예. 그리고 그 캐나다 앞바다에다가 쫙 뿌려드리겠습니다. 무서운 분이다 진짜. 압도적 경제 콘텐츠 3프로TV 압권. 안녕하세요. 저는 이주호 기자입니다. 자, 오늘도 권순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3프로TV 권순우 취재팀장입니다. 오늘의 이 시간은 세상의 발견 시간입니다. 예. 세상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여기서만 볼 수 있는. 왜냐하면 아무도 관심이 없기 때문에. 굳이 그걸 내가 알아야 되나. 하지만 한 번 보면 계속 보게 되는. 그러니까요. 그런 아이템. 자, 오늘은 어디입니까? 오늘은 유튜브계의 영원한 떡밥 북극항로. 아, 그게 유튜브 떡밥이었어요? 유튜브 떡밥이죠. 아, 그래요? 이게 막 유튜브에 올리면은 막 100만도 나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전 사실 이거 공식적인 어떤 마케팅 포인트인 줄 알았어요. 이게 북극항로 얘기를 예전에 한번 했었어요. 네네. 제가 압권에서 한번 다뤘었는데 그때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정말 그 있잖아요. 뭐 세상에 이런 일이 같은 네네. 느낌으로 되게 좋아하셨는데 제가 그 북극항로 관련해서 그때 이후에 조금 취재를 좀 했어요. 근데 북극항로 얘기는 이제 쭉 이따가 쭉 풀어드릴 건데 네. 사실 북극항로를 얘기를 하게 되면은 저는 느낌이 약간 그 초전도체 같은 느낌.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게 잘 되면은 네네. 엄청나게 좋은 일이 벌어질 거야. 근데 뭐 그 일이 일어날지는 잘 모르겠어. 막 이런 유의 얘기였어요. 근데 초전도체가 확실히 이슈가 된 다음에는 그러면 진짜 그 꿈의 초전도체가 아니라 네. 현재의 초전도체는 뭘까? 이런 부분까지들에 대한 얘기들이 나왔잖아요. 그랬죠. 그러니까 북극항로는 그렇게 이슈가 될 일은 없는데 북극항로 관련한 취재를 하다 보니까 이게 현재는 이렇게 진행되고 있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꽤 흥미롭다라는 포인트를 좀 느꼈고 정말 착하게 사는 삶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심도 깊은 고민. 약간 뭔가 결이 달라 보이는데 예. 그 이유는 나중에 나오겠죠? 예, 그게 네. 어떤 이유인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 북극항로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거 좀 자세하게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뭐 이전에 했던 거를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가 인류가 전체 물동량, 네. 우리가 상품을 운송하는 거의 한 7-80%는 해운을 통해서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배가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거기에 실려서 움직이는 그 물동량이 엄청난데 그러면은 그 항로를 보면은 크게 두 개의 항로가 있죠. 이게 그 유럽하고 미국하고 왔다 갔다 하는 항로가 있고 또 아시아하고 유럽하고 연결하는 항로. 네. 그리고 아시아하고 미국을 연결하는 항로도 있네요. 그렇게 됐을 때 지금 그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왔다 갔다 하는 항로가 주로 스에즈 운하를 지나가는 항로입니다. 네. 여기가 중국이 워낙 물동량이 많기 때문에 여기 항로가 있고 사실 태평양 항로는 태평양 바다를 보시면 알겠지만 그게 쭉 이렇게 뭐 특별히 걸릴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 항로는 별로 문제가 안 되고 대서양 항로도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 요 지금 같이 지도를 보시면은 여기 그 한국에서 블라디보스토크와 부산항에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렇게는 안 가고요. 여기 홍콩이라든지 상해라든지 여기를 지나서 말라카 해협을 지나가지고 이렇게 해서 수에즈 운하를 건너서 이 로테르담 항로까지 가는 이런 코스의 물동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게 항로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은 그 항로를 우리가 신대륙 미국을 발견한 사람 이러면 콜럼버스를 네.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세계 일주를 했던 사람은 마젤란 그리고 대항해 시대 막 이런 얘기들 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걸 왜 갔을까요? 그냥 새로운 성과? 내가 이거 해냈다. 그러니까 이른바 모험가, 네네. 뭐 벤처, 탐험가. 예. 탐험가 이런 얘기 쓰는데 그런 거 아닙니다. 돈 벌러 간 겁니다. 이게 엄청난 돈벌이였던 거죠. 일단 거기에 갔을 때 있는 것에 대한 무역을 네. 할 수 있고 거기서 싼 거 사다가 유럽에다 비싸게 팔고 그렇죠. 유럽에서 산 거를 그쪽에 비싸게 팔고 하는 무역이 있고 또 항로를 발견하게 되면은 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굳이 그 아프리카 밑에 희망봉까지 꾸역꾸역 아. 내려가서 거길 돌아서 가고 막 그랬던 게 수많은 사람들이 막 다치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그러니 그렇게 해서 좋은 항로를 발견하게 되면은 엄청나게 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진짜 일확천금을 노리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주식 시장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증권거래소 같은 경우도 이게 만들어졌던 게 이제 배거든요, 배. 한번 갔다 오면 싼 거 막 어마어마하게 실어 갖고 오니까 이거를 혼자 다 부담하기 부담스러우니 이걸 지분증권을 나눠 가지자. 이게 네덜란드 증권거래소고 네네. 그게 이제 로테르담 항을 비롯해서 나타났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시 대항해 시대에는 항로를 발견한다라는 거는 그 정말 그 지금의 신약 개발에 버금가는 그런 대박 아이템이었습니다. 그만큼 리스크도 크죠. 사람도 많이 죽었고. 그래가지고 지금 있는 항로들은 대부분 다 발견이 돼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여기에서 지금 아직 인류가 항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명확하지 않은 항로 중에 하나가 북극 항로입니다. 저는 근데 네. 항로를 발견했다는 표현이 되게 신선하네요. 예. 저는 땅이 있고 지도를 보면 땅이 있고 바다가 있으니까 그림 그려서 가면 될 것 같은데 예, 예. 그게 아니라 항로라는 거는 발견을 해내야 그렇죠. 그 항로가 유의미한지 유의미하지 않은지를 알 수가 있는 거군요. 그렇죠. 사실 지금이야 뭐 위성에서도 보고 막 그러니까 네. 그런데 이 아프리카 쪽으로 내려가면은 희망봉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거기서 육지가 끝났어. 그래 뭐 네. 이름이 희망봉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어쩌면은 또 그러면 거기에 지구가 네모나다고 생각하던 시절에는 야 계속 나가면은 떨어져 죽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했었으니까. 그래가지고 여기서 그 북극 항로를 개발을 하게 우리가 구상을 하게 됐던 걸 보시면은 수에즈 운하로 가면은 한 40일 정도가 소요가 되고 약 22,000km를 가야 돼요. 근데 얘를 북극 항로를 통해서 가면 북극을 지나서 가게 되면은 30일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날짜가 25% 정도 그렇죠. 절감을 할 수 있잖아요. 로켓 배송이네.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기에 그 기름값이 한 10억 든다. 그러면 2억 5천 아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좀 많이 아낄 수 있는 거고 거리도 짧습니다. 그래서 사실 물류비를 얼마나 절감하느냐는 무역에 있어서 어마어마한 부가가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다들 알긴 알았죠. 그쪽에 바다가 좀 있으니까 그쪽으로 좀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거는 그러니까 북극 항로를 지금까지 잘 못 다니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얼음. 추워서? 그렇죠. 네. 둘 다죠. 네. 춥고 얼음이 얼어 있어서. 그러니까 얼음 때문에 배가 못 간다는 거예요? 못 가기도 하죠. 네. 그래서 지금도 한 여름에 정도 시험 운행을 좀 하고 있는데 그 1500년도에 중세 유럽 탐험대 중에 이제 바렌츠라는 분이 이 북극 항로를 개척하기 위한 모험을 떠났습니다. 왜냐하면 뭐 콜럼버스도 가서 이렇게 뭐 대박을 내고 뭐 마젤란도 가서 대박을 내고 그러면 나는 한번 북쪽으로 가보겠다. 근데 그게 얼음이 얼어 있다라는 건 알지만 얼음이 없는 길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길을 발견해내면은 자기는 그거에 대한 어마어마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험을 떠났습니다. 그러다가 갇혔습니다. 얼음 속에 갇혀서 도저히 오도 가도 못하게 되고 결국은 그쪽에 내려서 여기 다시 보시면은 여기가 러시아 북쪽에 노르웨이가 있고 발트가 있고 러시아가 있고 노르웨이 옆으로 뉘어놓은 겁니다. 여기가 발트해 요만큼 갔습니다. 어디서 출발했다고요?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은 네덜란드에서 출발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가면서 바렌츠해라고 보이시죠? 저쯤. 네. 근데 여기를 이게 지도를 우리가 항상 뉘어서 보기 때문에 그런데 요 위치가 어디냐면은 여기가 러시아고 여기가 지금 노르웨이거든요. 요만큼 간 거죠. 많이 못 갔습니다. 그러네요. 예, 그리고 우리는 좀 낯설지만 그린란드와 노르웨이는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우리가 평면 지도에서는 그러니까요. 끝과 끝에 있잖아요. 요만큼 가서 여기서 갇혔습니다. 갇혀가지고 그냥 육지로 어쨌든 넘어가서 그 배 나무로 된 배 다 뜯어내고 그걸로 가서 집 짓고 그리고 같이 보시면 이거는 이제 상상화인데 그 당시를 그린 상상화예요. 이분은 거기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뭐 특별히 기록은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 그 배를 뜯어서 집을 짓고 여기 가운데 보시면은 한 명 쓰러져 있죠. 여기 이제 질병에서 뭐 풍토병으로 고생을 하고 요러다가 그리고서 그래서 지금까지도 바렌츠 제독이 갔던 곳을 바렌츠 해역이라고 지금도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북극 항로는 이런 전설의 해역이에요. 이게 진짜 이게 길만 발견하면 대박이다. 근데 가면은
잘 죽습니다. 그리고 제일 유명한 사건 중에 하나는 이제 테러호 사건이라고 있었는데 1845년에 존 플랭클린 경이 내가 이번에는 진짜 간다. 북극해를 네, 북극해 진짜 뚫는다 내가. 네네. 그래가지고 한 120여 명의 선원을 데리고 거기다 이제 식량 같은 것도 한 2년치 딱 준비해서 그러니까 이게 뭐 추워서 못 가? 우리 여기서 버텨. 여름이 되면 날이 더우면 얼음이 녹을 거 아니냐? 그래서 간다. 그래가지고 2년치 식량을 챙겨서 만반의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으로 따지면 거의 달 탐사 같은 느낌이죠. 그러네요. 가면 죽을 수도 있는데 가면 대박이다. 그리고 이제 뭐 달에 지금 가서 보니까 뭐 별건 없었는데 거기에 뭐 다이아몬드가 있다. 그럼 대박이죠. 가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갖고 간 겁니다. 그리고서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영국 정부에서는 이제 수십 차례 원정대를 보내서 이걸 찾으려고 했지만 찾지 못했고, 그리고서 그 한 10여 년이 지난 후에 이 사람들이 실종된 한 10여 년이 지난 후에 캐나다의 그 킹 윌리엄 섬 의 근처에서 시체 한 구와 메모지를 발견하게 됐는데 네. 그 에리버스호가 그러니까 두 척이 갔어요. 테러하고 에리버스호가 갔는데 그게 이제 얼음에 갇혀서 2년 만에 그 선장인 존 플랭클린 경이 사망을 했다라고 좀 기록이 돼 있었고 생존자는 좀 한 명도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1895년에 발견이 된 거고 처음 출발했던 해는 1845년이에요. 그리고서 이 배가 실제로 발견된 거가 네. 2016년입니다. 2016년에 배가 발견됐어요. 예. 선장은 1895년에 발견됐고 1845년에 출발해서 1895년에 시체 한 구가 발견이 된 거죠. 시체 한 구가 발견됐고 시체 한 구의 손에 메모지가 있었는데 그 메모지에 써 있던 게 선장은 2년 만에 죽었다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북극 항로는 뭐 지금 야 뭐 자연에서 그냥 뭐 가면 가는 거지 뭐 그 큰 배가 어떻게 되겠어라고 생각하겠지만 이렇게 무서운 항로였고 진짜 막 국가적인 차원에서 도전했던 과제였지만 이루지 못했던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서 이 이야기는 테러의 악몽이라는 소설로 만들어지기도 했어요. 그리고서 얘기 보면은 뭐 선원들이 미쳐가지고 막 귀신들과 싸우고 뭐 거기에 서린들이 나와가지고 막 선원들을 죽이고 막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와 있는데 이 이야기는 왜 나온 모티브냐면 1980년도에 나왔던 그 소설인데 거기서 미라세구가 발견이 됐어요. 네. 근데 그 미라세구를 분석을 해보니까 그 납중독이 돼 있었던 겁니다. 의외네요. 그러니까 그 납중독이 그 통조림 때문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통조림을 가져갔는데 그 네. 그러니까 추정하는 거죠. 네, 그렇죠. 왜 납중독이 됐을까라고 네네. 했을 때 통조림의 어떤 납성분이 빠져나왔고 그리고서 그거를 먹게 되면 납중독이 되면은 환각 같은 증상을 겪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서로 선원들 간의 환각을 겪었을 것이다. 그리고 서로 죽고 죽이고 뭐 인육을 먹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겠냐라는 일종의 소설이에요. 그래서 이 소설은 그 더 테러라는 드라마로 만들어져서 AMC 드라마로 유명세를 꽤 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선원들끼리 어디에 얼음에 갇혀서 막 인육을 먹고 거기에 뭐 귀신이 나타나서 막 서로 죽고 죽이고 막 귀신 들린 선원이 막 사람 막 죽이고 막 동료를 죽이고 막 네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거의 모티브가 된 게 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것도 참 전설 같은 얘기인데 그 2016년 전에 이거를 그 발견하게 되는 과정이 있는데 이때 이 배가 떠났다는 거는 다들 알잖아요. 그리고 이제 수십 년 동안 발견하지 못했고 그러다가 이걸 좀 찾아봐야 되겠다 말아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했을 때 북극 원주민들이 있잖아요. 네. 그 이누이트 원주민들 사이에서 구전설화 같은 게 좀 있었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옛날에 뭐 어떤 사람을 할아버지의 어떤 사람을 봤는데 얼굴이 이상 하얗고 뭐 이런 얘기들이 그쵸.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뭐 거기에 뭐 집채만한 뭐 집을 뭐 싣고 다니면서 뭐 이런 얘기들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구전설화를 들으면서 그게 혹시 이 테러가 아닐까라고 해서 그 구전설화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토대로 추적을 한 겁니다. 추적을 해서 결국은 요 테러를 발견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되게 전설 같은 이야기죠. 네. 그래서 2016년에 발견했던 그 테러가 여기 요 테러고 여기는 그 드라마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북극 항로에 대한 것은 전설처럼 내려오고 있었고 이게 북극 항로가 뚫린다면은
굉장히 글로벌 물류에 있어서 굉장히 비용 절감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은 다들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북극 항로는 다들 아시다시피 그 여름에만 잠깐 네네. 여름에 짧은 기간 정도 쓸 수 있는 걸로 시험 운행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얘기 듣고 그래 옛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다치거나 뭐 죽을 수 있다 쳐도 그때는 왠지 나무배였을 것 같고 예. 이제는 다 그 강철로 배를 만들어서 가면 좀 되지 않겠나 싶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어려운 도전에 직면해 있는 게 북극 항로군요. 그리고 뚫고 가는 데는 쇠빙선. 네, 아무래도 얼음을 깨고 갈 수 있는 쇠빙선을 또 한국이 잘 만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북극 항로에 관심이 되게 많은데 이게 점점 더 관심이 많아지는 이유는 기후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얼음이 녹는 북극의 얼음이 녹는다고 하니까 예전에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그 당시에도 그 얘기가 나왔어요. 기후 변화 얘기하니까 그럼 얼음 녹으면 유럽 갈 때 빨리 가겠네. 그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네. 그런 정도로 좀 관심을 좀 받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에너지적인 측면에서 러시아 지역에 아크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 야말 아크 프로젝트가 러시아 위쪽에 그러니까 러시아 이렇게 지도를 생각해 보면 러시아 위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북극하고 맞닿아 있는 그쪽. 네. 거기에 이제 아크2하고 야말 프로젝트가 거기서 있는데 여기서 LNG를 만들게 되면은 이 LNG를 운송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일단은 뭐 유럽 방향으로는 그나마 파이프라인을 쓸 수 있다고 하더라도 아시아 방향 쪽에는 너무 멀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LNG 프로젝트에서 받아서 선박으로 옮긴다 그러면 어느 항로로 가냐? 북극 항로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LNG를 받는 국가는 어디냐? 중국, 한국, 일본. 네. 그러니까 북극 항로에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러시아 입장에서도 이 북극 항로에 대한 세일즈를 엄청나게 합니다. 그러니까 세일즈를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예전에 2021년에 수에즈 운하가 에버기븐호가 막은 적이 있었잖아요. 쓰러지면서. 네. 네. 언제까지 그 하나의 항로에 의존하시겠습니까? 네. 저희의 대안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북극 항로를 엄청나게 세일즈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항로라는 거는 뭐 포인트 투 포인트로 가는 건 아니거든요. 중간에 좀 물건을 좀 싣고 내리고 할 수 있어야 이게 좀 수요 공급의 유연성을 높일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러시아도 그쪽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항구 같은 걸 투자를 해서 좀 많이 갈 수 있고 한 2050년쯤 되면은 쇠빙선 없이도 이제 항해가 가능하다라고 좀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북극 항로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2013년에 북극 이사회 옵저버 가입을 계기로 해서 북극 항로 정책에 대한 그 정책들을 좀 마련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또 기대하는 거는 부산항을 동북아 물류업으로 할 때 이거를 이제 수에즈 운하를 통해서 밑에서 오는 배가 있고 네. 또 북극 항로를 통해서 위에서 오는 배가 있고 그래가지고 좀 부산 지역을 중심으로 한번 활성화를 시켜보자라는 얘기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근데 수에즈 운하 같은 경우는 그 소말리아 지나갈 때 해적이라든지 네. 아니면 말레이시아 지나갈 때 말라카 해협이라든지 이런 데들에 대한 위협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북극 항로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들은 계속적으로 지나왔었는데 지금 제가 좀 얘기 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뭐냐면은 얘기만 들어보면 되게 이제 꿈의 항로고 이제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는 항로다. 근데 갑자기 이 북극 항로를 두고서 그 ESG의 문제. ESG라고 하니까 환경이 떠오르거든요. 예. 네. 맞습니다. 그 오션 컨버전스라는 시민단체가 있는데 이 단체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북극은 이제 지구의 다른 지역보다 온난화가 좀 빨리 진행되고 있고 생태계가 굉장히 크게 파괴되고 있다. 그러면서 여기에 북극 항로의 선박 교통량이 증가를 하게 될 경우에는 종다양성 문제라든지 어떤 변화가 생길지 모르고 그리고 이제 북극에 있는 얼음이 더 빨리 녹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로 얘기하고 있는 게 이제 북극해를 이용하지 말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있고 또 이제 북극에 환적도 하지 말자, 그 근처도 가지 말자, 막 이런 얘기들인데 네. 여기에서 좀 참여하고 있는 업체들을 보면은 그 ESG에 동참하는 물류 기업들뿐만 아니라 네. 소비재 기업들도 꽤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팡로이드 같은 독일의 해운사도 있고 네. 여기 나이키도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나이키가 만약에 이제 제가 해운사에게 짐을 맡겨서 아시아로 뭐 일본으로 가주세요라고 하는데 어디 이용하세요? 저희 북극 항로요. 그러면 저희 갑니다.
안 갑니다. 예, 예. 안 보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북극 항로를 이용하는 배에 물건을 싣지 않습니다. 그런 게 있고 뭐 CMA CGM 같은 경우가 글로벌 2위 해운사죠. 네. 그리고 허디슨 쇼핑 라인 이런 데도 그렇고 이런 기업들 그리고 또 에버그린 같은 경우에 대만에 있는 해운사인데 네. 여기도 안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극 항로가 되냐 안 되냐의 문제를 넘어서서 이게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내가 ESG 하는 기업이라면 여기를 이용 안 할 거야. 네. 2050년에 북극 항로가 녹아도 거기 안 갈 거야. 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얘기를 예를 들어 대표적인 CMA CGM 같은 경우는 북극 항로 이용 반대 선언을 2019년에 했어요. 근데 어디서 했냐면은 엘리제궁에서 했습니다. 엘리제궁이 어디예요? 마크롱 대통령 있는 곳. 네. 단순히 기업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마크롱 대통령, 경제부 장관, 노동부 장관, 환경부 차관이 모인 자리에서 CMA CGM이 이제 북극 항로 이용을 반대한다라고 선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하는 이유는 그 선언에는 좀 의미가 좀 있는데 이거는 북극 항로를 이용하는 게 단순히 CMA CGM이라는 개별 회사가 한 게 아니라 프랑스라는 국가 차원에서 선언을 했던 거다. 그리고 이게 그 항로를 이용하지 않는 뭐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이거는 그 문명이 북극 항로 그러니까 이날 선언에 나왔던 얘기예요. 북극 항로가 해운 회사 입장에서 경쟁 우위에 있다고 본다. 그러니까 북극 항로의 효율성에 대해서는 인정한다. 자기들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본 효율성 측면에서 볼 문제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그날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러시아하고 유럽하고 관계가 많이 안 좋아졌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북극 항로를 이용하는 것은 지금 그 러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처음에는 환경 문제 차원에서 ESG 차원에서 얘기가 나오다가 일종의 유럽을 지나가는 러시아 선박이 그러니까 러시아가 항로를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뭐 야말이라든지 그 아크투라든지 이런 데서 천연가스 엄청 팔고 싶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게 북극 항로를 이용한다 그러면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이제 지정학적 문제와 얽히면서 좀 더 북극 항로에 대한 관점들이 많이 변했어요. 사실 저는 그 부분이 방금 생각이 들었는데 예컨대 전쟁 전까지만 하더라도 러시아에서 천연가스를 북극 항로를 통해서 예. 우리나라에 좀 싸게 들여올 수 있고 그 덕분에 우리나라가 뭐 갑자기 LNG 허브가 됐어. 네. 상상만 해도 얼마나 좋습니까? 중국도 주고 일본도 주고 막 그렇게 된다면 납득이 될 것 같은데 뭐 환경은 좀 오염되지만 그래도 경제적으로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텐데 이게 전쟁이 터지고 나니까 만약에 우리가 러시아에서 그 물량을 북극 항로를 통해서 받는다고 하면 우리는 러시아를 도와주는 꼴이 돼버리니 거의 선택하기 어려울 것 같은.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북극 항로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 얘기가 나오는 거는 첫 번째는 세상에 이런 일이 네. 뭔가 전설에 나오는 그런 뭐 용과 같은 168년 만에 뭐 네. 배가 발견되고 그걸 뭐 찾아간 게 그 이누이트의 전설을 찾아가다 보니까 무슨 그 엑스칼리버 발견하듯이 그런 느낌이 좀 있잖아요. 네. 그게 하나 있었던 거고 두 번째는 이제 북극 항로를 우리나라에서 주로 다룰 때는 그 ESG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지정학적 관점에서 이 북극 항로를 다루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그 주로 이런 정책들이 나올 때는 좀 이익을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익을 본다는 게 나쁜 의미가 아니라 북극 항로가 잘 개척이 되고 우리가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네. 그러면은 지금 뭐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도 수도권에 너무 의존해 있을 때 그 부산을 지역집으로 한 경남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여기를 북극 항로에서 내려오는 거기에 글로벌 허브가 된다, 물류 허브가 된다 그러면은 굉장히 유의미한 그 지역 경제 활성화 정책이 될 수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국내에서 북극 항로에 대해서 연구를 하거나 아니면 정책적인 의견을 내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북극 항로의 효율성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근데 실제로 글로벌하게 논의가 되고 있는 거는 여기서 그 북극 항로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떠나서 이 북극 항로 이용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에 대한 뷰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굉장히 많이 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지금 10대 해운사 중에 여기에 그 참여를 하겠다는 업체와 하지 않겠다는 업체들로 나뉘는데 뭐 MSC, CMA, CJ, 합항로이드, 아이버그린 이쪽은 안 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상태고 해운사의 큰형님들이 다 안 하겠다 그런 거네요. 제일 큰 형님은 또 아직 얘기 안 하고 있어요. 머스크는 아직 얘기 안 하고 있고. 얘기 안 하고 있고 코스코, 원, 양밍 이런 데는 또 가입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이라든지 중국. 일본이라든지 한국 아. 여기는
저 항로 뚫리면 대박인데 네. 자기들 우리한테 너무 유리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그 북극 항로에서 시험 운행을 하고 있는 나라가 주로 중국이고 사실 한국이랑 일본도 분명히 효율성만 따지는 문제는 아닐 것 같지만 아젠다화하고 싶어 하진 않아요. 왜냐 그런 거 하게 되면은 뭐 서방 쪽의 편을 들게 되면 러시아 고립을 시켜야 되고 그러면 북극 항로를 이용할 수 없게 되잖아요. 네. 그리고 뭐 ESG 같은 거 얘기하게 되면은 그런 이슈가 일어난 것 자체를 얘기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뭐 지금 당장 일어날 일도 아니고 좀 시험 주행하다가 세상 변하고 다시 사이 좋아지고 뭐 그러면은 좀 이용하고면 좋지 않겠나 뭐 이런 아젠다가 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쩌면 그 북극 항로라는 아젠다는 지금 당장의 아젠다는 아니지만 지금 당장의 아젠다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 항로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를 두고 수많은 국가들이 갈등을 빚고 있고 심지어 여기에 아예 그러니까 이용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고 그 주요 명분이 좀 ESG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이면에는 그러니까 러시아가 주로 이용하고자 하는 네. 자신들의 물류 기지 그리고 LNG를 그 판매할 수 있는 루트로서 만들어질 북극 항로를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움직임들도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궁금한 게 있는데 예. 지금 ESG 이야기와 전쟁 이야기가 약간 섞여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예. 연관관계가 있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들하고 같이 얘기를 해보면은 네. 사실은 그거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의도가 무엇인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렇죠. 환경적인 관점에서 북극 항로를 이용하지 않겠다는 거냐, 전쟁 아니면 때문이냐? 러시아를 견제하는 차원에서 하는 네. 것이냐라는 것을 이제 많은 사람들이 논쟁도 하고 궁금해하기도 해요. 근데 사실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유가 됐든 이용을 안 하겠다고 하면 그 효과가 다 나오는 거예요. 그 이용을 안 하면은 이제 북극 항로에 운항하는 선박수가 줄어들게 될 거고, 그렇죠. 그럼 생태계 파괴가 좀 덜 일어나게 될 거고, 네. 반대로 그 러시아 입장에서는 물동량이 많아야 되는데 물동량이 줄어들게 될 거고, 네. 그러면 거기에 물동량이 늘어날 것을 대충 염두에 두고서 투자를 좀 해야 되는데 그런 투자를 좀 할 수 없게 되는 거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북극 항로가 활발하게 이용이 되면은 자기들이 생산한 LNG를 좀 싸게 공급할 수 있을 건데, 그럼 물류비 같은 거는 뭐 마진 먹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훨씬 더 싸게 팔 수 있다면은 뭐 카타르라든지 뭐 미국의 셰일가스라든지 얘랑 경쟁했을 때 좀 유리한 측면이 있을 건데, 그 부분이 결과적으로 북극 항로를 이용이 잘 안 된다 그러면은 러시아 입장에서 고립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의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를 보고서 판단을 해야 되는 거고, 뭐 예를 들어서 뭐 프랑스가 북극 항로를 이용하지 않겠다라고 했던 거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이었어요. 아, 네. 2019년이니까. 네. 근데 그 환경적인 이유일 수 있죠. 그렇죠. 근데 갑자기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어요. 네. 그래갖고 러시아하고 유럽 국가들의 관계가 굉장히 멀어졌단 말이에요. 네. 그럼 러시아에서 우리 환경 잘 챙길 테니까 좀 쓰시죠. 그랬을 때 저희는 환경 때문에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러시아 견제가 된다라는 결과에는 달라지는 게 없잖아요. 없네. 그런데 어쨌든 명분은 ESG가 이제 가장 전면에 드러나 있는 거니까 그럼 거기서는 어떤 근거를 댈 거 아니에요. 뭐 환경적으로 이 항로를 이용하면 어떻다더라, 무엇이 안 좋다더라, 이런 그 근거 사례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북극 항로와 관련해서는 LNG 추진선 기준으로 봤을 때 네. 여기에 항로를 가게 되면은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런 얘기도 했었던 거예요. 이게 왔다 갔다 하게 되면은 이게 지저분하고 이게 오염되고 뭐 그러지 않냐 그랬을 때 LNG 추진선을 이용하게 되면은 황산화폐 배출량이 99% 줄어들고 미세먼지가 91% 줄어들고 질소산화물도 92% 감소를 한다. 그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한 20% 정도까지 절감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북극 항로를 이용한다고 해서 뭐 크게 친환경적이지 않다라는 얘기들이 좀 나왔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환경적으로 이걸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은 뭐 당연히 그쪽에서 그 아까 오션 컨버전스 같은 경우가 그런 거에 대한 근거를 계속 제시하고 있어요. 네. 이게 어업 생태계라든지 아니면 거기에만 있는 생물군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근거를 계속 제시를 하고 있고, 결국은 그 부를 바라보는 시각들이 사실은 유럽 국가들은 그 북극 항로가 그렇게 아쉬울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암스테르담에서 이렇게 가는 그 통로가 자기들이 수출을 엄청나게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네. 오히려 여기에 좀 더 공을 들이고 있는 쪽은 그러니까 사실 그 러시아 전쟁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거기는 파이프라인으로 가스를 받았기 때문에 니즈가 없죠. 예, LNG로 배로 그거 또 실어 날라야 될 이유도 없었고. 네, 맞아요. 더 비싸. 근데 이쪽 그 아시아 국가들은 네. 이 아말이랑 아크투에서 LNG를 이쪽으로 받으면 굉장히 저렴하게 에너지를 받을 수가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그쪽에 좀 더 공을 들였던 거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쉐빙선 그리고 LNG 운반선을 굉장히 잘 만들기 때문에 여기 프로젝트에도 되게 많이 투자가 돼 있어요. 지금 뭐 얼마 전에 우리 이조 기자하고 같이 우리 삼성중공업 만났을 네, 네. 때 그 러시아 배 만드는 거 돈 못 받았죠. 그렇죠. 네, 돈 못 받았다고. 성급은 받았는데 네. 추가적으로 계약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뭐 그런 일들이 좀 손해는 벌어지고 아닌데 어쨌든 돈 못 받았. 근데 그 일이 벌어져서 그렇지 거기서 생겨나는 부가가치는 우리는 또 수주 따와서 그렇죠. 배를 벌었어야 만들어서. 되는 거니까 네. 그런 부분들도 얽히면서 공개적으로 이 항로에 대한 얘기를 잘 안 하는 게 있고 그러니까 두 가지죠. 안 하는 게 하나 있고 긍정적으로만 해석하려고 그러는 게 있죠. 거기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산업이라든지 수혜를 보실 수 있는 지역은 이 북극 항로의 어떤 효율성에 대한 얘기를 주로 하고 대신 북극 항로를 둘러싸고 어떤 논란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국내에서는 특별히 아젠다가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아까 오프닝에서 처음 얘기할 때 이걸 보면서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착하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 착하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 예, 북극 항로를 이용하는 것이 착하게 사는 것인가? 이용하지 않는 것이 착하게 사는 것인가가 그 이해관계에 따라 논리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요? 예. 어떤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러니까 지금 북극 항로 같은 경우도 뭐 이용을 하는 게 탄소 배출이 줄어드니까 친환경적이다라고 네.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네. 그 이용을 하면은 생태계 파괴가 되니까 친환경적이지 않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네. 그 내용들을 보아하니 이제 자기들의 이익이 되는 쪽이 뒤에 숨어 있고 네. 앞에는 친환경을 내세우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이슈를 좀 해운업에서 하나 더 생각해 보면은 그 CMA CGM 같은 경우가 아까 프랑스에 있는 선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022년 6월부터 플라스틱 폐기물 운송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플라스틱 폐기물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재활용품입니다. 재활용품. 우리가 먹다 뭐 PET, 페트병, 페트병 이런 뭐 거. 이런 거. 예, 근데 그게 먹고 버리는 사람한테는 그게 쓰레기고 네. 이거를 재활용해서 소재로 활용하는 입장에서는 자원이죠. 자원이죠. 그러니까 플라스틱 폐기물은 유가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팝니다. 버리는 게 아니고. 네. 그러니까 여기서 폐기물 운송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 플라스틱 폐기물은 폐기물이라고 보면은 쓰레기를 왜 운송해? 라는 게 되는 거고 이거를 자원으로 보게 되면은 자원을 운송하는 게 되는 거죠. 사실 그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 뭐 리사이클링을 좀 주로 하긴 하는데 지금 이 논란이 생기면서 그 CMA CGM이 그 폐기물 운송 중단을 얘기했던 거는 그 플라스틱 폐기물은 재활용하는 방식이 굉장히 노동집약적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한국에서도 재활용장을 가보면은 재활용 업체를 가보면은 보통 사람이 분류를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폐기물이니까 이제 위생적으로 좋지는 않잖아요. 그 중에서 유가적인 뭐 투명 페트라든지 이런 거는 따로 분리를 해내고 그게 굉장히 좀 노동집약적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폐기물을 선진국에서 정비를 하기가 쉽지 않아요. 정리를 하기, 분류를 하기가. 뭐 개발도상국이나 아니면 조금 더 좀 그 경제적인 떨어지는 인건비가 좀 낮은데. 인건비가 낮고 환경 규제가 좀 약한데. 요런 데가 주로 네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보통 이른바 이제 플라스틱 폐기물을 개도국에다가 수출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폐기물을 갖다 버리는 거고. 네. 어떻게 보면은 자원 수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CMA CGM 같은 경우가 여기에 그 매년 5만 개 정도의 컨테이너를 플라스틱 폐기물을 운송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매년 5만 개면 그게 작은 게 아니죠. 그런데 CMA CGM이 폐기물 운송 1위 업체거든요. 2위가 하팡로이드, 3위가 머스크인데 그러니까 이게 그 폐기물 운송을 중단하겠다라고 한 거는 그냥 물류 회사 입장에서 해운 회사 입장에서는 저 오늘부터 나이키 거 안 운송할래요랑 비슷한 거예요. 네. 매출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플라스틱 폐기물을 개도국으로 운송하는 거는 선진국이
좀 돈이 없는 개발도상국에다가 쓰레기를 투기하는 행위다. 라고 CMA, CGM은 그렇게 봤다는 거죠. 그래서 폐기물 운송을 하지 않겠다라고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 MSC하고 머스크도 플라스틱 폐기물 운송을 중단하기로 하긴 했어요. 네. 근데 여기에는 어떤 히스토리가 있냐면은 그 플라스틱 폐기물의 최대 수입국은 중국. 중국이요. 그러니까 지도를 같이 보시면은 그 국제 플라스틱 폐기물의 물류 흐름입니다. 그러면은 미국, 호주, 유럽에서 아시아로 수출을 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조금 북아프리카 쪽에 일부 수출을 하죠. 사우스 아메리카는 자체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대충 흐름이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으로 플라스틱 폐기물이 움직이고 있고 네. 요 흐름을 우리가 좀 느낄 수가 있죠. 네. 그리고 그 다큐멘터리 중에 중국의 플라스틱 차이나라는 다큐멘터리가 있었어요. 그 중국의 한 도시인데 이 도시에 그 어마어마한 쓰레기산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 플라스틱 폐기물들을 다 수입을 해서 그 사람이 다 손으로 그 유가 플라스틱 뭐 투명 페트 같은 걸 빼낸 다음에 나머지는 그냥 그 동네 방치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사는 아이들은 그 쓰레기 산에서 어렸을 때부터 살면서 그 중에 뭐 이렇게 마론 인형 같은 것도 좀 주워서 이렇게 쓰고 근데 그 더러운 환경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 비판적으로 다른 다큐멘터리였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다큐멘터리가 전 세계적으로 야 이거 진짜 선진국이 이렇게 갖다 버리는 게 잘하는 짓이냐라는 네. 비판적인 시각이 있었고 그걸 본 그 시진핑 주석이 야 이게 지금 우리가 언제까지 이러고 살아야 되냐라는 것 때문에 그 플라스틱 폐기물 수입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을 다 밀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중국과 홍콩에서는 플라스틱 폐기물을 수입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네. MSC와 머스크는 플라스틱 폐기물 운송을 중단한다고 말은 했지만 네. 이거는 법적으로 금지돼 있는 것만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ESG적인 차원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법적으로 안 되는 거 안 된다고 안 한다 그런 거니까. 근데 여기서 그 머스크는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은 이거를 단순히 그 환경적인 문제의 폐기라고 볼 것만은 아니다. 그 지금 플라스틱 폐기물이라는 거는 책임지고 잘 할 수 있는 곳으로 옮겨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데나 그냥 플라스틱 폐기물이 있는 게 아니고 플라스틱 폐기물을 잘 정리할 수 있는 어느 곳인가로 옮기는 게 맞는 거고 네. 그게 오히려 더 친환경적인 거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물론 지금 이 상황은 조금 말이 안 되긴 하죠. 그러면 그냥 뭐 처리도 안 하고 있는 플라스틱 폐기물 거기 방치하냐. 그러지 말고 이거를 처리할 수 있는 곳으로 운송하는 거는 우리의 역할이다. 이게 오히려 더 친환경적인 거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시각에서 보면 이해가 잘 안 갈지 모르겠지만 그 플라스틱 리사이클링 사업이 지금 앞으로 좀 성장하고 있는 산업이잖아요. 네. 그러면 그 리사이클링을 잘할 수 있는 업체들이 어딘가에는 있을 거고 그쪽으로 운송을 해주는 게 오히려 친환경적인 거다. 그렇죠. 아무데나 그냥 매립하고 소각하는 게 더 환경이 안 좋다. 그래서 이 주장을 중국과 홍콩은 우리가 중단을 한 거다. 거기는 법적으로 안 되니까 안 한 건데 네. 우리가 계속 플라스틱 폐기물을 운송을 하려는 이유는 좀 더 플라스틱 폐기물의 그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곳으로 운송하는 것이 더 친환경적인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이슈는 되게 나비 효과 같은 효과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 일이 벌어지고 나서 중국에서 플라스틱 폐기물을 이제 수입을 안 하겠다고 하니까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가격이 똥값이 됐습니다. 플라스틱 폐기물 가격이. 네네. 뭐 이렇게 산다는 사람이 없고 그렇죠. 제일 많이 사던 애가 없어진 거니까 그 문제가 생겼고 그게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플라스틱 처리하는 업체들이 플라스틱 이른바 대란이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네. 분리수거 업체들이 예전에는 돈 주고 사갔는데 맞아요. 이제 돈 안 내시면 우리 안 가져갈 거예요. 기억나요 그때. 네, 그런 일이 있었고 또 하나 웃지 못할 굉장히 부끄러운 사건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가 컨테이너 박스에다 쓰레기를 담아가지고 필리핀에 갖다 버렸다 들켜가지고 그런 뉴스가 실제로 많이 나왔었어요. 네. 그때가 그때가 딱 요때입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뭐 가지고 오냐 마냐 그런 얘기가 있었고 되게 그 좀 특이했던 일화 중에 하나는 2013년과 14년에 걸쳐서 한 103대 정도의 컨테이너가 그 필리핀의 항만에
선적 방치돼 있었어요. 수비캉에. 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이게 좀 못 가니까 아, 네. 중국을 못 가니까 그냥 필리핀에다 그냥 다 갖다 버린 거예요. 네. 근데 버린 게 갖다 그냥 버리면 안 되잖아요. 네. 필리핀에 수입 업체가 있는 거죠. 수입 업체가 있는데 네. 그 돈을 받았겠죠. 처리하는 비용을. 네네. 그리고서 안 가져간 거죠. 어... 그러니까 항만에 그냥 있는 거예요. 컨테이너 방치돼 있는 거예요. 네. 열면 다 쓰레기. 음. 그런 일들도 있었고 그리고서 거기서 나왔던 거 중에 그 캐나다에서 온 게 좀 있었습니다. 캐나다에서 와가지고 이거는 재활용품이다라고 해서 왔는데 보니까 쓰레기인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두테르테 대통령이 그 당시에 두테르테 대통령 시절이거든요. 그 굉장히 무서운 분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거 가져가라. 음. 그랬더니 캐나다에서는 우리는 정당한 비용을 지불하고 수출을 한 거다. 그러니까 니네 국민들이 수입해가지고 처리를 안 한 거니까 그걸 처리해야 되는 의무는 니네 국민들에게 있다. 네. 그러니까 니네 국민들이 아니라 그 국민 수입했던 수입업자. 그러니까 그 사람 찾아가라 그래라. 네. 뭐 우리는 더 비용 지불했는데 무슨 소리냐. 정상적인 통관을 한 거다라고 캐나다에서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캐나다의 주장도 말은 되죠. 네. 그치. 그 처리에 대한 비용을 누가 낼 거냐 그러면 수입한 업자가 내야죠. 그렇죠. 그랬는데 이제 두테르테 대통령은 그거 어떻게 찾아요 그거를. 네. 그래가지고 이제 두테르테 대통령이 캐나다에다 얘기를 했습니다. 굳이 안 찾아가시게면은 저희가 배송을 해드릴게요. 캐나다로요? 예. 그리고 그 캐나다 앞바다에다가 쫙 뿌려드리겠습니다. 무서운 분이다 진짜. 예. 그리고서 이제 찾아갔습니다. 결국은. 그리고 거기는 바젤라인 네트워크라는 기관에서 주도하고 있는 시핑 스톰 라인 플라스틱 폐기물 프로젝트라는 게 있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플라스틱 폐기물을 취급할 수 있는 장비가 부족한 기업에는 그 플라스틱 폐기물을 운송하지 말자라는 캠페인입니다. 근데 H&M 같은 경우도 이런 메일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닥 답변을 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사실 이 가운데서 국가적 차원에서는 프랑스처럼 국가적 차원에서는 뭐 친환경과 뭐 그리고 ESG를 굉장히 그 중심 과제로 내세우고 있는 국가에서는 국가적 차원과 기업 차원에서 손잡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다른 기업들은 그렇게 하기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또 어떤 슬픈 사연이 있냐면 네. 그 플라스틱을 수입해서 분리수거를 한 다음에 그거를 유가로 판매하는 그 사람들은 굉장히 열악한 사람들이고 그렇죠. 그걸로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네. 만약에 플라스틱 폐기물 수출입을 금지시키면 이거를 분리수거를 해서 먹고 살던 개발도상국에 있는 그 사람들의 일자리가 사라집니다. 실제로 플라스틱 차이나 같은 경우에 그때 이후에 대한 얘기를 제가 다른 분한테 좀 얘기를 들었는데 그냥 밀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플라스틱 차이나의 마지막, 그러니까 플라스틱 차이나는 그 다큐멘터리 자체가 그렇게 비참한 다큐멘터리는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힘들지만 거기서 살아가고 있었거든요. 그걸 통해서 경제 활동을 하고 있었던 건데 그러면 이거는 친환경적이지 않으니까 하지 마. 그래갖고 밀어버리면 그 사람들은 일자리가 없어지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MSC 같은 데서도 주장하는 것들이 그 플라스틱을 받아서 수입해서 이거를 분리수거하고 가공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꽤 많은데 이거를 우리가 안 한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뭐 먹고 사냐 라는 실존적인 그렇죠. 이유도 있어요. 그 S에 맞냐? 그렇죠. 그러면 저 사람들 다 실업자 만드는 게 그 개발도상국에서 그거 처리해서 밥 벌어먹고 있는 사람들의 일자리를 다 없애버리는 거를 해운사가 결정해도 되는 것이냐 그러니까요. 라는 것에 대한 이슈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북극 항로하고 플라스틱 운송, 폐기물 운송 관련한 얘기였는데 사실 그런 이슈가 몇 가지 더 있는데 네. 뭐 혹시라도 관심이 있으시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뭐지? 구독, 좋아요. 자,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자, 오늘 그 북극 항로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그 북극 항로에 대한 어떤 아젠다가 ESG라는 형태로 드러나고 있고 사실 그 형태의 의도가 무엇이든 그러니까 ESG를 내세우는 명분이 무엇이든 간에 결국 결과는 똑같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자, ESG로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세계의 논란들까지도 짚어봤습니다. 참 이럴 때가 어려워요. 누구 말 들었을 때 이건 아니지라는 생각이 들면 쉬운데 이 사람 말 들어보니까 첫째 장남 네 얘기도 맞고 둘째 네 얘기도 맞다 이러니까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와중에 이제 우리는 또 우리대로 예. 우리에게 제일 유리한 것은 무엇인가를 또 생각을 판단을 하면서 거기에는 어떤 명분을 붙일 것인가 그러니까요. 또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참 이런 것들을 그래서 좀 많은 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세상에 한쪽에서만 주장하는 건 없다. 네. 세상에는 한쪽 주장만 있는 건 아니다. 자, 오늘 세상을 발견한 시간 참 재밌는 이야기였고요. 권순일 취재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재무제표와 용어들. 친절한 투자 멘토 사경인 마스터가 매주 새로운 콘텐츠로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재무제표 분석과 포트폴리오 구성, 뭐 양대 재무제표라고 그러면 대차대조표랑 손익계산서가 있거든요. 매수 매도 방법, 이때 사는 게 좋겠네. 이렇게 사면 좋겠다. 근데 이렇게 살려면 뭘 해야 되냐면요. 나머지 3분의 1은 놔둬봅니다. 어디까지 가는지. 실전 투자 팁까지 알려드립니다. 오직 3프로 멤버십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